8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법조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 비단 법조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소상공인업계와 전문 직역까지 산업 전반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이렇다 할 규제 법안 없이 사업자와 플랫폼 업체 간 갈등은 더욱 악화일로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오는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하는데요. 관련 자료를 입수해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쿠팡이츠와 직방, 카카오택시, 로톡, 최근 몇 년 새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플랫폼이란 본래 기차 정거장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최근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매개 서비스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성장한 만큼이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상공인이나 전문직역인 등 각 산업의 기존 사업자들과 갈등입니다. 플랫폼 업체들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 매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등이 커진 겁니다. 이에 최근 변호사 업계와 법률 플랫폼 로톡 간 갈등을 필두로 성형외과 업계와 해당 업계 관련 플랫폼 강남언니, 부동산 중개 업계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 등 산업과 직군을 막론하고 갈등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를 규제할 만한 마땅한 정책도 법도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업계의 사업자와 플랫폼 업체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등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어제 을지로위원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한 2021년 공동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 자료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해당 자료 1부에선 플랫폼 경제의 문제점과 생태계 구축 방안을, 3부에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동국감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경제로부터 파생되는 부작용들을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역시 큰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부작용들을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없으며 성장한다 해도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취지는 사업자와 플랫폼 업체 간 갈등 중재이지만 사실상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사업자의 고용 불안 호소, 플랫폼의 독과점 및 공정 경제 문제, 플랫폼 및 공유 경제 확산에 따른 피해 예상 업종 지원 정책 및 예산 일체 등이 주된 안건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해당 자료에서 플랫폼 기업 산업 생태계 파괴 사례 12가지를 꼽았습니다. 쿠팡을 비롯해 카카오택시, 직방, 호텔스 컴바인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대한변협과 갈등을 빚고 있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도 플랫폼 기업 산업 생태계 파괴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대한변협 측은 고무적이라며 반색했습니다. 어느 순간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를 하면 돌변을 해서 콘텐츠 제공자, 자영업자, 소비자 할 것 없이 모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제 플랫폼의 문제, 특히 이제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인한 부작용과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정말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김진우 정책이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국감에서 나아가 실제 정책 마련과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과 또 정치권, 더 나아가 정치권, 정부가 동등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이런 전문 직군 내의 부적절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도 매우 엄정한 비판의식과 강경한 조치를. 다만 을지로위원회는 국감에서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다루는 게 단지 규제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는 신산업 발전을 저해야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법률방송 취재진에 이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 부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환경과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지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오는 국정감사에서 주요 플랫폼 업체들의 경영진들이 증인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플랫폼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림입니다. 네,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어떤 얘기 가져오셨는지 좀부터 들어볼까요? 네, 최근 카카오 택시, 배달의 민족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플랫폼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법률 시장에서도 법률 플랫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플랫폼, 특히 로톡 등의 규제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지금 대한변협이 법률 플랫폼을 규제한다. 지금 사회적으로 좀 갑론을박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변협이 이 법률 플랫폼을 규제하는 주요 근거, 이게 뭘까요? 네, 사실 변호사 법에는 대가를 받고 법률 사무의 수임을 알선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명 불법 브로커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변협은 로톡 등의 법률 플랫폼은 사건을 의뢰하려는 자에게 변호사를 소개 알선시켜주는 온라인 브로커 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법률 플랫폼을 통해서 변호사를 좀 구할 수만 있다면 좀 편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요. 근데 좀 그래서 불만의 말들도 좀 나온다고요? 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변협이 로톡을 비롯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나서자 상당수 플랫폼 이용자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외면한 조치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는데요. 네. 실제로 소송 경험이 있거나 로톡을 이용해본 법률 소비자들은 기존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네. 법률 서비스 플랫폼 금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반대로는 일부 소비자들은 네. 이러한 법률 플랫폼을 통해 수임하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그리고 실력에 대하여 의구심을 드러내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찬반 의견이 좀 갈릴 것 같긴 한데요. 좀 이러한 점에 대한 변협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고려해 보면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터라서 네. 법률 플랫폼을 통하여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실 법률 사무를 수임하여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도 하지만 네. 이 법률 사무의 성격상 변호사는 정의 실현과 같은 공적인 윤리적 의무를 또한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 때문에 변호사법에서도 알선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네. 헌법재판소 또한 이러한 알선 금지 조항이 사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방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성 및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한 예도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 로톡 등의 법률 플랫폼이 법률 사문을 알선 소개해주는 것이라 한다면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좀 들어보면 변협은 로톡 등의 플랫폼이 이 법률 시장을 좀 파괴할 것이다라는 좀 주장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 플랫폼 기업은 자본시장의 논리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고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카카오 택시, 배달의 민족 등 각종 플랫폼도 초반에는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등 플랫폼을 이용하게 만들어서 종속시킨 다음에 네. 수수료 등을 올려 착취하는 형태로 발전했거든요. 네.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자본시장의 논리에 따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로톡 등의 법률 플랫폼 또한 카카오 택시나 배달의 민족과 같은 형태로 발전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라는 직업과 같이 공적인 부분이 매우 중시되는 영역에서는 네. 이렇게 자본 논리에 종속이 되면 변호사법이 예정한 윤리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갖가지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변협은 로톡 등의 플랫폼이 법률 시장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변협에서는 이제 예정대로 이 로톡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좀 절차대로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만약에 조사가 착수가 됐다면 아직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를 받게 되는 걸까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규정대로라면 로톡 등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으신 변호사들은 네. 징계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네. 다만 변협의 이번 개정의 목적은 네. 변호사 회원들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법률 시장을 바로잡기 위함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위원회에서 가입된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권고하고 소명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마친 다음에 네. 끝까지 탈퇴를 안 하시는 변호사님들에 한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좀 이러한 변협의 뭐 규제나 행보에 대해서 일부 이제 국민들은 밥그릇 챙기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좀 지적도 있습니다. 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네. 국민들의 시각에서 비춰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전문직 중에서도 좋은 직업, 즉 수입이 높은 직업이라는 네.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0년 전만 해도 10,000명에 불과했던 변호사 수가 지금은 10년 만에 3배인 3만을 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현재 변호사 시장은 사건 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변호사 수만 너무 늘어서 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변호사는 국민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입이 높은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한 달 수입이 300에서 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네. 현실이 이러한데 여기서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게 밥그릇 챙기기라고 몰아붙이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법률 시장이 파괴되고 망하게 되면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대학교, 로스쿨, 변호사 시험 등 이 긴 과정에 대한 고생에 대한 기회비용이 사라져서 유능한 인재들이 변호사가 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에 또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국민분들에게도 극심한 손해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국민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네. 편리성과 같은 단순한 면만에 한정돼서 볼 것이 아니라 법률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서 넓은 시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법률 시장의 혁신과 현실 사이에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학과 여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폭염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에서 머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해외여행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신 접종이 점차 빨라지고 해외여행도 조만간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이미 이커머스 업계에선 해외여행 상품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쏭달쏭 솔로몬 판결에선 해외 패키지 여행 얘기 해보겠습니다. 30대 여성 김모 씨의 얘기입니다. 김 씨는 어머니와 여행사 A 업체를 통해 뉴질랜드 패키지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투어버스로 이동하며 한창 관광을 즐기던 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앞좌석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이에 김 씨는 컨디션이 나빠졌고 현지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습니다. 17일 동안 입원 후 김 씨는 해외 환자 이송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행 중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고가 났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업체가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으니 병원 치료비는 물론 현지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통신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까지 모두 받아야 한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인 겁니다. 먼저 원심에선 여행사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에 따라 현지 병원비 및 약제비, 현지에서의 병원 후송비, 국내에서 지출한 병원비 및 약제비의 20%를 지급하라고 하면서 여행 경비와 체류비, 통신비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비용 등에 대해선 A업체가 예견할 수 있는 특별 손해로 보긴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상해를 입은 이상 여행 계약에 피고의 귀환 운송 의무가 이미 포함돼 있었다며
사고 이후 원고가 당초 여행 기간 내에 뉴질랜드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이로 인해 국내로 귀환하여 계속적, 전문적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 비용은 피고가 여행계약상 주의 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며 나아가 원고가 해외에서 치료와 국내로의 귀환 과정 등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 요금 등의 비용 또한 그와 같은 통상손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김 씨는 여행사의 투어버스를 타고 가다 이러한 사고를 당한 것이니 병원비 일체를 포함해 금전적 손해를 모두 배상받아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 겁니다. 관련해서 법제처는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여행객이 다친 경우 여행사의 손해배상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발생한 입원비, 치료비, 검사비를 비롯한 체류비, 국내 환자 후송 비용 등 모두 통상손해로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상계 및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 한정된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의 실무 연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가 오늘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기간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 검찰청,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등 당연 연수 기관과 함께 법률 사무 종사기관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연수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지정 연수기관으로 합격자 연수기관을 이분화해 기관 범위의 폭을 넓히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살해하겠다며 동거녀를 협박하고 아기를 변기에 집어넣는 등 학대 및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거녀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